네, 이어서 간호수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호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서서 이제 대상자의 건강 문제를 사정을 했었었고, 그리고 그 사정한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간호 진단을 내렸었고요. 그리고 그 진단에서 내려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간호 지시를, 그러니까 간호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간호 계획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설정했었던 간호 중재에 대해서 그 간호 지시 사항을 이제 실제로 수행하는 거가 간호 수행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 수행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보시면, 간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간호 과정의 틀 속에서 특히 과학적인 지식을 근거로 간호 진단과 설정된 어떤 계획에 따라서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즉 대상자의 건강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어떤 간호 활동들을 우리는 간호 수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재 128페이지에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어떤 정의가 내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특히나 이제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간호 계획 단계에서 작성된 간호 지시를 간호사들이 직접 수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보조 인력들에게 이를 이제 위임을 한다든지 또는 다른 간호사들과 업무를 분담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제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간호 활동이라든지 대상자의 반응 결과를 기록하는 것들이 전부 간호 수행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호 수행은 직접 간호와 간접 간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대상자를 이제 사정을 한다거나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확인을 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직접 한 대상자와 상호작용하면서 간호 수행을 하는 모든 것들이 직접 간호에 해당이 되고, 내가 직접 하지 않은 하지는 않지만 대상자에게 간호 중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약을 준비를 한다거나 대상자에게 중재하는 내용들을 기록을 한다거나 대상자의 상태를 이제 의사에게 보고를 한다거나 등등등의 일들이 간접 간호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간호 수행에 대한 정의를 여러 학자들이 내려놓았습니다.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독자적인 간호 수행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려놨는가. 그다음에 신더라고 하는 사람도 그다음에 오마하 간호 체계에서는 어떻게 간호 수행을 정의를 내려놨는가. 그리고 ICMP에서는 어떻게 간호 수행을 정의 내려놓았는가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교재들을 잘 살펴보면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호 수행의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간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간호와 간접 간호로 크게 먼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간호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와 직접 상호작용을 하면서 수행되는 여러 가지 어떤 생리적인, 신체적인, 사회 심리적인 간호 행위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간접 간호라고 하는 것은 대상자 집단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노는 것이 아니고요. 하지만 대상자와 직접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환자로부터 떨어져서 수행되는 모든 처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환자에게 직접 가서 하는 것들은 직접 간호, 그다음에 그 직접 가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이루어지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모든 대부분의 일들이 간접 간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것은 직접 간호 시간이 많아지는 것가 가장 이상적인데요.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직접 간호에 소요되는 시간보다 간접 간호를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이제 소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한 80%가 간접 간호를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상자의 입장에서는 병동에 입원해 있었더니 간호사가 별로 와보지도 않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근데 대상자들은 간호사들이 노는 줄 알겠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달라고 했는데 빨리 왜 와주지도 않고 이렇게 늦게 오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간호사들은 그 어떤 무언가를 수행을 하기 위해서 스테이션에서 굉장히 이제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간호 수행 종류로는 이제 간호사가 직접 주도하는 처치인가 또는 의사를 포함한 타 의료인이 주도한 처치인가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주도한 처치에는 간호 진단에 근거해서 우리가 간호사가 간호 진단을 내리죠, 그죠? 그래서 간호 진단에 근거해서 간호사가 주도한 수행이다. 즉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어떤 간호사의 어떤 독자적인 어떤 간호 수행을 간호사가 주도한 처치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고요. 그 이외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간호사가 수행하는 내용들도 있을 거고 또는 약사나 호흡치료사 또는 뭐 의사보조원 기타 등등등 그 건강관리 요원들이 주도한 처치를 이제 간호사가 대신해서 수행하는 것들을 전부 타의료원이 주도한 처치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의사가 주도한 처치, 타의료인이 주도한 처치 이렇게 분류를 해놓았는데 저는 요 강의 내용에서는 합쳐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간호과정의 다른 단계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두었는데요. 우리 실제로 간호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시 조금 강의 내용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호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공적인 간호 수행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이제 시행했었던 앞에서 말씀드렸던 간호사정이나 진단, 계획 이러한 것들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간호 수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기대되는 결과에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간호사정이라든지 진단, 계획과 같은 것들이 간호 수행하는 동안에 독자적인 간호 활동의 어떤 기반이 된다라고도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호사정을 하면서 자료를 수집을 하지 않아요? 자료 수집을 하면서 대상자에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변비가 있다. 그러면 변비가 있는 환자들에게 일반적으로 이제 수행되는 간호 계획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모든 대상자에게 획일화된 간호를 제공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대상자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료 수집하는 그런 단계에서 얻었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는 이 대상자에게 개별화된 간호를 제공할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수행 단계에서 그거를 개별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정 대상자에게 맞도록 조정하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 지시를 수행을 하는 동안에, 즉 간호 수행을 하는 동안에 또 매번 대상자를 사정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간호를 제공을 하고 난 이후에 대상자에게서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는가, 또는 어떤 건강 문제가 해결되었고 또 새롭게 발생된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간호 수행을 하는 동안에도요. 그래서 이 간호 과정의 각 단계 우리가 뭐 간호 사정, 그다음에 진단, 계획, 수행, 또 다음에 이후에 배우게 될 평가 이러한 단계들이 각각 분리가 되어 있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중복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교재에 이제 그림 5-1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간호 수행이라는 거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앞 단계에서 걸쳐져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앞 단계의 어떤 단계를 거쳐서 수행을 하고 있지만 이 수행을 하는 동안에도 사정과 진단과 계획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마찬가지로 평가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이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간호 수행의 결정 요인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대되는 결과, 그러니까 환자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변화된 상태를 기대하는가가 어떤 간호 수행을 할 것인가를 이제 도출하게 되는, 그러니까 유발하게 되는 어떤 결정 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이제 간호 수행을 할 때에 기대되는 환자 결과를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과 바로 간호 중재 분류 체계를 활용을 할 수 있다. 특히나 우리가 신규 간호사들인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분류 체계를 이용을 함으로써 보다 조금 질적 수준이 높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 진단의 특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문제인가, 잠재적인 문제인가, 또는 건강 증진, 건강 향상을 위한 어떤 위한 어떤 간호 진단이 내려져 있는가에 따라서 간호 수행 정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간호 수행과 관련된 연구 기반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간호사들이 전문 직종이고, 그다음에 간호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다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조금 가외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동안은 우리가 한의학이 굉장히 조금 한의학의 어떤 그런 어떤 효과나 대상자에게 보여주는 어떤 적용되는 어떤 중재들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양의로부터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잖아요. 간호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선험적인 어떤 결과만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냥 우리가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선험적인 어떤 결과를 가지고는 이 중재가 효과적이다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제시를 할 수가 없는 거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과학적인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도출된 어떤 연구 기반, 즉 근거 기반에 의해서 간호 수행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조금 많이 기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실제로 연구 결과가 실무에 적용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이 계속되어서 결과가 누적이 되어야만 이게 간호학이 더 발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공적인 간호 수행의 어떤 실행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간호 중재라고 하더라도 실행 가능성이 없으면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거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거나 하게 되면 응급 상황에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들은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거죠. 또는 아무리 좋은 치료법이라 하더라도 중재법이라 하더라도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대상자가. 이제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건강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우선순위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타 건강 전문가와의 어떤 상호작용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들도 굉장히 간호 수행에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요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 수행에 대한 대상자의 수용 가능성, 이게 이제 비용적인 측면들도 포함이 될 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신념,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이런 것들도 이제 고려가 되어야 되겠고요. 아무리 좋아도 간호사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이 사람에게 정말 IV를, 그러니까 정맥 주사를 줘야 되는데 나는 이 사람 혈관을 보니까 도저히 내가 정맥 주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또는 이 사람은 도저히 너무 혈관 상태가 엉망이라 말초 정맥을 통해서는 수액을 주입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반드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말초 혈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 정맥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약물을 투여를 하는 방법들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호 수행의 결정 요인들을 여러분들이 잘 고려를 하셔야겠고요. 이러한 특징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